안녕하세요. 12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시에서 23조 이제 4가지 한류 드라마에 대한 왜 그들이 이제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24쪽 그 PPT 자료 24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쪽에서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제 일단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류 드라마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서사 구조와 인물 캐릭터와 뭐 등등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장르 개념 플러스 뭐 상업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한류와 언어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산자, 컨텐츠,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인 이 드라마를 소비하는 이 소비자 계층의 취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K-드라마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어떤 시장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품이든 시장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드라마라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마케팅의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드라마의 취향 그 스타일이 한 4가지 정도 있다. 취향 프로파일이 4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4가지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4가지 분류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보기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접근 방식, 그러니까 생산자, 콘텐츠, 소비자라고 했을 때 소비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으로서의 K-드라마를 소위 말해서 팔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다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유형이 더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감성, 이런 스타일이래요. 두 번째는 이성적이고 경쾌한 감성. 일단 경쾌하다라는 말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논리적인 감정 과잉 분출의 감성. 네, 뭐 대충 뭔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맨틱 트렌드의 감성. 그래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감성은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과 드라마가 재현하는 현실 사이에서 공명하며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위로받는 양상을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과잉 몰입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되 현실의 내 현실과 현실이 내 모습을 반추해서 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이고 경쾌한 감성,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과 시청자의 문화적 훈련을 필요로 하여 속도감과 반전, 긴장감과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에 흡입된다. 나 사실 선생님은 2번이 좀,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경쾌한, 조금 약간 좀,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비평가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필자는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집중력도 필요하고 문화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본다면 비평가적 능력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세 번째는 비논리적인 감정 과잉 분출의 감성이다.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이 나이를 통해서 정서를 자극하는 이야기에 반응한다. 굳이 말한다면 판타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공 초월이라든지 타임슬립, 아니 또 용어 생각나다. 아까 2차 시에서 내가 타임슬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타임슬립 뭐 이런 거를 좋아한다든지 뭐 SF물이라든지, 난 그러면 난 3번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딱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스릴러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시그널이 최고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로맨스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로맨스물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불가능한 뭐 이런 것들 재밌어하는 편이라, 그럼 난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난 3번인가? 드라마를 볼 때 막 그렇다고 해서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4개의 시청자는
개별마다 우리가 왜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저자의 입장과 독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독자의 해석에서 작품은 이미 뭐 이런 말도 있죠. 필자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독자에서 새롭게 재창조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 드라마 컨텐츠를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맨틱 트렌드의 감성.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동화 같은 사랑을 다루지만 스토리의 개연성을 통해 극적 환상에 이끌린다. 뭐 대부분의 사랑 얘기가 좀 그렇긴 하죠. 정말 리얼리티가 있는 사랑 얘기들은 오히려 뭐 좀 뭐랄까요, 좀 저급하게 뭐 사랑과 전쟁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또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유형 말고도 더 있을 것 같고, 이 네 가지 유형이 정답은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은 하지만 그 다음에 해석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가요. 별그대는 3번에 해당한다. 그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1과 2는 고소득 고학력의 취향이고 3과 4는 저소득 저학력의 취향이다. 네, 이게 이제 특히 중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말하자면 3번, 4번은 비논리적인 것,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저소득 저학력이다. 상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입장은 좀 고소득 고학력이다. 글쎄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분석하는 것이 네 가지 유형이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K-드라마를 어떤 상품으로서 생산해서 이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소비할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분석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한류가 상품이 될 거라는 생각을 기껏해야 홍보수단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상품이거든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상품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고, 또 소위 말해서 제조업을 통한 상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문화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잘 생산해서 그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잘 생산해서 잘 소비해서 잘 파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무데나 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 팔리는 물건은 왜 팔리는지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한류가 막 굉장히 널리 퍼지는 국가들에서는 도대체 왜 한류가 이렇게 유행이 될까? 그러면 뭐 중국은, 혹은 베트남은, 혹은 미국은 뭐 예를 들면 BTS가 왜 인기가 있을까? 그러면 미국의 현재의 그런 어떤 영미 팝스타들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다시 이제 뭐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니까 이런 유형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형 분석 자체는 사실 동의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네, 2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논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기가 딱 트는데, 지금 이제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서사물이죠. 서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에서, 뭐 요새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한류 K-드라마가 성공하는 데는 탄탄한 서사 구조. 자, 이게 황당한 이야기건 뭐건, 예를 들면 우리가 별그대를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죠. 근데 우리가 몰입해서 보게 되는 이유는 있을 법한, 그러니까 그런 리얼리티를 서사 구조 속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서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전설, 민화, 그런 전통적인 어떤 서사 구조의 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뭐 소설이 되건 뭐가 되건. 그래서 이런 서사의 전통에서 특히 전통적인 신화나 전설, 민담, 뭐 민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적 요소로서 잘 쓰이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여러분 뭐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 뭐 기억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슬픈 열대라고 해서 중요한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그런 발언을 한 그런 철학가죠. 네, 그래서 서사의 전통은 신화에서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로부터
고전 소설을 거쳐 오늘의 현대 서소로 이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전통의 서사 구조로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쪽에서. 그러다 보니 이몽룡과 춘향의 서사가 별그대에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이제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에는 대중들이 소비해야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예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대중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까먹지는 않았죠.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대중성과 순수 예술의 그 경계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소비되다 보니 좀 뭔가 공통의,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했죠. 보편성의 그런 어떤 서사 구조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좀 뭐랄까요, 고대적인 서사 구조들이 잘 원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초의 서사인 신화는 기본적으로 모순된 것들이 공존을 보여주는 서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4개의 드라마가 성공했던 것에는 모순에서 나오는, 모순의 충돌을 통해서 얻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모순의 충돌을 통해서 화해와 시너지를 얻어내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신화에서 이미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뇌하고, 고뇌하기 때문에 그 서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신화뿐 아니라 전설이라든지 설화 이런 것들에서 다 나오고, 전설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한 비현실, 모순이죠. 민담은 현실의 법칙을 벗어난 환상적인 것에서 부유하듯 모순성에서 서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글쎄요, 선생님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서사에는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과 비현실이든 뭐든 어떤 이런 모순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한류 드라마도 이런 전통 서사의 문법에 충실한 요소들을 갖추기 때문에 결론은 특수성도 있지만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류 드라마의 모순과 그에 따른 매력 해서, 별그대와 같이 소위 트렌디한 드라마의 한류로서의 성공은 드라마의 외연과 내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매력이다. 많은 논자들이 한국 드라마의 매력으로 도시적, 세련된, 첨단, 고가, 최신의 패션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트렌디 드라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봉이 되지만, 그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드라마의 외연과는 달리 그 주인공들의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은 아주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 김수현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라고요. 첨단 과학의 정점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 그 드라마 속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과학이 발달한 그런 행성에서 온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조선시대 선비죠. 애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 충돌이 더 이 주인공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정말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것인데, 그 주인공들의 인품은 전근대적이거나 전통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리고 여주인공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주변에 멋진 남자도 많은데,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첫사랑의 그 미련을 제대로 어떤 교류도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옆에서 구애하는 멋진 재벌이세도 만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원래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에서 나왔던 그런 모순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서사 구조를 한류 드라마들은 아주 발전적으로 잘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2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지난 2차 시에서도 우리가 BTS의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면서 어떤 뭐랄까요,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아 독전적인 사람일 것 같고, 공동체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성적으로도 다 물러날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도 겸손, 배려, 그리고 함께 더불어하는 막 그런 어떤 공동체적 가치관, 또 부모에 대한 뭐 존중, 뭐 형제들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보인다는 것은, 인간이 뭐 자본주의 사회나 어떤 사회의 그 뭐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살기 편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자 살더라도, 뭐 설사 굉장히 적극적인 이유에서 나 혼자 살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더불어 삶에 대한 매력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건드리는 것이 K-드라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 산업사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고와 행동 형식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의 상당 부분을 근대 이전의 고대와 중세의 정신적 유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막 앞서가지만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방 바뀌지가 않아요.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일치가 사실은 특히 현대 한국 사회의 큰 갈등 요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그 물질적 가치와 속도의 가치가 커질수록 합리적, 경제적 사고가 더 힘이 세질수록 인간은 과거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모순적으로도 나는 원하는 거예요. 참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류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순된 삶이 받는 피로나 상처가 이 드라마를 통해, 전통 서사를 통해 아주 세련되게 포장된 전통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뭐 예를 들면 기생충과 같은 영화라고 하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그런 뭐랄까요, 드라마와는 달리 소재의 강력함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그 기생충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유의 면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뭐 선생님은 박찬욱 건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박찬욱의 여러 가지 영화들도 잔혹한 피갑칠의 장면이나 그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감독이 쓸 리가 없죠. 그럼 그건 정말 사이코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컨텐츠를 뭐 K-팝을 듣건 K-드라마를 보건 K-무비를 보건 뭐 이것을 소비하는 아시아권이든 유럽권이든 뭐 아메리카권이든 그들은 이를 통해서 뭔가 치유와 쾌감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를 찾아내서 우리는 생산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네, 2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이제 2007년의 논문인데, 초기에 이제 그 한류가 굉장히 이제 특히 K-드라마가 한류의 천병으로서 널리 이제 아시아권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문화관광부 등에서 이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야. 이거 어떻게 팔지? 그런데 이게 재밌어. 어떤 드라마는 여기서 인기가 있고 어떤 드라마는 여기서,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8개국에 수출된 한국 드라마 특성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초기 드라마들이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살펴보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지금은 뭐 팬데믹 상황이라서 뭐 승리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그냥 풀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컨텐츠들은 우리가 먼저, 한국 사람들이 먼저 소비하는 게 맞아요. 물론 외국에서 더 인기가 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소비하는 게 1차 대상 아니겠어요? 1차 대상이죠. 그래서 뭐 그렇기는 하지만 1차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드라마들이 외국에 수출했을 때 각 나라마다 소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를 이제 몽골에서도 굉장히 몽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영어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국 외래어 표기를 하면 몽골이 맞고요. 몽고라는 표현은 비하하는, 중국 사람들이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대장금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내 이름은 김삼수는 매우 저조한 반응을 보였고, 드라마 오리는 대만에서는 부진했지만 태국에서는 높은 시청률을 나타냈어요. 여기 내 이름은 김삼순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도 봤을 텐데, 우리 친정 어머니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게요. 친정 어머니는 38년생이세요. 처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니까 드라마 많이 보시고, 옛날 분들은 특히 TV에서 하는 드라마는 꼭 챙겨 보시는데, 막 나한테 어느 날 엄마 잘 있어요 어떨 때 막 요새 내 이름이라는 김삼순 드라마가 너무 재밌더라, 너도 보렴,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반부 좀 지나가니까 엄마가 드라마 못 쓰겠더라고. 근데 그런 걸 드라마라고 만드냐? 자, 이유는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봤을 텐데, 이 드라마가 처음에는 코믹하고 이제 뚱뚱한 여성이 나와서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뭐 고군분투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그 스테레오 타입의 어떤 여주인공이 아니어서 일부러 그때 이제 또 이제 그 유명한 여주인공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일부러 살도 찌우고 화제가 됐죠.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너무 재밌다고 한 것은 그 앞부분에선 되게 매력이었는데, 뒤에서 사전에 이렇게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38년생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물란한 드라마로 느껴지신 거죠. 자, 몽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김삼수는 약간 뭐지? 좀더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단계와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80년대랑 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가족 중심주의예요. 여성들도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방금 우리 친정어머니의 관점이 이 몽골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일반적인 관점. 뭐니 이거? 이 드라마 왜 이렇게 뭔가 옳지 못한 젊은이들의 풍기문란이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금하고는 다르죠. 대장금은 좀 더 전통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되니까요. 오리의 경우에는 글쎄요, 이거는 대만에서는 왜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국은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외세 침략 없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 국가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강국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사태에서도 태국은 미얀마를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늙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배를 받아봤어야지. 그래서 왕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후임 왕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태국도 시끄러운데, 왕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태국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휴양지이고, 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휴양지니까 여러 가지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았나. 대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분위기의 국가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이제 양안이 대립하고 있는, 본토와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고, 대만이냐 중국이냐 어디에서 한류라는 말이 먼저 나왔냐 우리가 논란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만이 이제 우리가 특히 중국과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이제 그게 교류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국교까지 단절을 하게 되는 초창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만이 배신감을 느꼈죠. 너네도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데 참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대만은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본 이게 한국이냐 어디냐를 할 만큼 되게 비슷한데, 대만이 우리와는 참 다른 점이 뭐냐면 대만도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는데 초기 지배 때라서는지 그렇게 대만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그래, 또 거리도 좀 멀고, 그리고 사실은 뭐 엄밀한 의미에서 착취해 가기에 좋은 대상은 한국이죠. 한반도 홀라당 먹어야지 일본 반도 흔들리고 오로로 다 넘어오면 되는 그런 나라라서 뭐 훨씬 더 한국이 매력적이어서 더 지배욕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사실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되게 친일본적이에요. 친일적이다라고 하면 되게 어감이 좋지 않아서 친일본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류 드라마에 대해서 되게 반감도 있고 그랬지만 문화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문화, 정서의 차이가 특정 드라마에 대한 선호 여부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은 국가의 경우에도 수용자층의 연령에 따라 당연히 반응이 다르겠죠. 전통적인 가치를 종여하는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가부장적인 가치나 전통 가치 이런 것들이고, 반면에 젊은 층은 좀 더 트렌디하고 이렇게 첨단적이고 자유연애를 아주 좀 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빨간 글씨로 문화 할인율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말만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문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동일한 드라마 장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되는 국가의 문화적인 상황, 배경에 따라서 문화 할인율이 이제 말하자면 할인이 많이 되면 이제 잘 수용이 안 될 것이고, 할인이 적게 되면 잘 수용이 되겠죠. 문화 할인율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사극의 경우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해서 국제유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이 여러분들 그 장면이나 선생님도 그거를 처음부터 한번 쫙 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또 볼 기회도 별로 없고, 정말 참 드라마도 좋은 것들이 정말 많고, 근데 이제 이 영상이나 하는 게 놀라운데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을 하는 드라마예요.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을 하는 드라마를, 거기에는 한국의 특수한 일제강점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일본 시청자들은 이병헌의 강렬한 팬이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손을 안 댈 가능성도 있죠.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한국을 알기 위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또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지 나 안 볼 거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불시착하고는 다르죠.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에 관심이 많은 일본이 많이 보게 된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스 코리아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근데 사극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해요. 그럼 문화 할인율이 가장 작용하지 않는 건 뭘까요? 사랑 얘기죠. 물론 사랑 얘기인데 트렌디한 사랑 얘기. 그 배경이 어느 나라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그냥 남녀 주인공의 사랑 서사만 보이면 문화 할인율이 가장 적게 작용을 해요. 가족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라는 것들도 사실은 문화 할인율이 작용하고 사극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장금과 주몽이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것은 그 어떤 예를 들면 아랍 문화권에서 주몽이 성공하거나 전 아시아권에서 대장금이 성공했던 것은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이죠. 대장금의 경우에는 여성 영웅이고 또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떤 이 여인의 고군분투하는 삶, 의료와 음식 얘기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그 상황은 부르봉 왕가의 루이 15세 왕정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어떤 여성 요리사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작용을 했고, 주몽의 경우도 그 건국 신화란 말이에요. 건국 신화다 보니 상대적으로 건국 신화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 할인율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특정 국가의 사회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드라마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이 더 문화 할인율이 적어서 수월하게 유통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3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쪽.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를 통해 공감을 형성하지 하는 것 못지않게 한국 드라마가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은 유행을 선도한다는 것. 최근에 특히 이제 K-팝과 더불어서 한국 화장품, 일단 화면에 비치면 너무 깨끗하게 나오고, 또 특히 요새는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매체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 일단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름답고 멋지니까, 근데 거기에 따르는 옷, 화장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좀 이게 배용준이 나오는 드라마는 무조건 본다. 사실 이제 팬덤이 우리가 앞서 또 팬덤 또 살짝 까먹었겠지만 팬덤이 생긴다는 게 되게 충성도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나오면 내가 정말 보지 않더라도 틀어놓는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팬덤을 만들어지게 되는데도 아주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되죠. 31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상품으로서의 K-드라마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제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의 차이가 있는지, 또 한류 스타 출연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의 차이가 있는지, 주인공의 스타일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외적인 스타일이죠. 의상이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또 스토리 구조의 서사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또 차이가 있는지, 또 드라마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극이냐 멜로물이냐 뭐 판타지물이냐 등등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있을 것 같지요. 3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개국의 경우를 이제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한류 드라마의 주제로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가장 선호했고, 이제 문화 할인율이 적은 걸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극이든 역사적인 배경이든 그 역사를 이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한류 스타가 출연한 드라마를 선호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렇죠. 톰 크루즈가 나오면 일단 한번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인공들의 세련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1일 연속극보다는 2000년대에는 미니 시리즈 스타일을 선호했다. 네, 그래서 해외 구매 담당자들이 어떤 조언을 했냐면 한류 스타를 통한 마케팅의 강화와 함께 천편일률적이고 진부한 스토리를 지향하고 이러면 잘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중반의 이야기고 요즘은 또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별 차별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것을 지금 몇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3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쪽.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 여성 시청자의 한류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대중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건드리고 싶은 것이죠. 드라마도 아직은 K-팝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K-팝이 음악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국경을 넘기가 쉬운 거죠. 음악이라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단락 이란의 국영방송에서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던 주문 90%대였어요. 헝가리 스페인어로 더빙된 대장금, 그 다음에 한류 팬들이 제발 좀 틀어주세요 했던 마가진 팁에서 한 그 시크릿 가든, 그 다음에 미국의 훌루 OTT에서 했던 나쁜 남자, 이제 이렇게. 그러나 아직은 K-팝만큼 거대한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는 전지현이라든지 막 이랬지만 아직 그 영미문화권에서 지금 이 논문처럼 미국 문화권에서 BTS처럼 나는 뭐 누가 나오는 드라마는 꼭 볼 거야 라는 것의 거대한 팬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특정의 드라마를 막 선호해서 열광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34쪽입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통적이고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일상적이고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는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영화와는 달리, 그러니까 음악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환경 통제를 통한 몰입구죠. 영화관에 가잖아요. 환경 통제가 이루어지죠. 특정 시간에 몰입해서 집에서라도 봐야 되지만 텔레비전 상품은 익숙한 공간에서 일상으로 소비된다는 특성이 굉장히 익숙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낯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먼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텔레비전 상품은 국경이나 지리, 문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좀처럼 소비되지 않는 전형적인 영내 교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문화권 내에서, 자기 국가 내에서 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를 들면 미드나 뭐 일드나 뭐 영드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이게 TV 드라마의 속성이에요. 네, 오히려
K-드라마가 여기저기 소비되는 것이 더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 이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 정말 폐쇄적이에요. K-팝 얘기하면서 BTS가 그래미를 못 받는 그 어떤 라디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은 세계 어떤 시장보다 수입 콘텐츠에 대해서 장벽이 높고 철저히 자국산 콘텐츠만을 수입하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드러나가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K-드라마를 그래도 보는 사람들은 있는데, 일단 이 K-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알아야만 한국 드라마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알까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알거나 그러면 더더욱 이 드라마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드라마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한류가 문화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국 인지도가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네, 이 논문은 지금 2000년대 중반의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해서 조금 차원은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12주에서는 초기 한류를 이끌었던 초기 K-드라마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의미와 어떤 상업적 가치, 그리고 생산과 컨텐츠와 소비재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